남도기행 앤드 이종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한창이던 8월 중순이었다. 우리는 점심을 잘 먹고 광주 인근인 곡성군 옥가에서 출발했다. 본래 목적지였던 벌교까지 1시간여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일행은 넷이었다. 처남이 운전을 했고 동서 2명과 함께였다. 가로수로 외래종인 메타세쿼이아가 언뜻언뜻 눈에 띄었다. 담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에 가로수로 많이 보였다.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대로 찾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엉뚱한 곳이 나왔다. 분명히 장양리라고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곳은 장암리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이리저리 묻고 찾고 해서 겨우 찾아갔는데 길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이 30분 정도였다. 숙소에서 좀 쉬었다가 본격적인 남도의 볼거리를 찾아 나섰다. 먼저 찾은 것은 태백산맥 문학관이었다. 벌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였다. 속설에 그런 것이 있다고 했다.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마라.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목포에서는 노래 자랑하지 마라. 태백산맥은 조 작가의 첫 대하 소설이었다. 100세 이상 찍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원고지 16,500매라고 한다. 실제 원고지에 필사한 것을 전시해놓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필사한 것에 더해 독자들이 필사한 것도 3부가 더 전시되어 있었다. 아들 며느리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태백산맥은 한강 아리랑까지 더해 3부작으로 되어 있었다. 작가의 인터뷰에서는 처음에는 시를 쓰다가 소설로 바꿨다고 했다. 시를 쓰기가 어려워 시인과 결혼했다고도 하였다. 요즘은 정글만리라는 신작을 내놓고 있었다. 자신이 40이라면 중국에 건너가 사업을 한번 해볼 각오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태백산맥은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었다. 여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 격동의 세월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문학관에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뱉어내는 육성이 녹음되어 있어 그것을 들어본 이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2층에는 작가의 방도 마련되어 있었고 휴식 공간도 있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비평된 내용 등도 전시되어 있었다. 입장료가 꽤 비싼 편이었는데도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해방 이후 이념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졌던 것을 뼛속 깊이 느껴볼 수 있었다. 90년쯤 제주도에서 생활하던 때에 읽었던 듯했다. 벌교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외서면이 있었다. 태백산맥에서 염산구가 빨치산으로 지리산에 들어간 강동석의 처외서댁을 겁탈하는 부분이 있었다. 벌교는 아무래도 꼬막의 고장이었다. 식사는 꼬막 정식으로 먹었다. 여러 가지로 요리된 꼬막을 맛볼 수 있었다. 참꼬막도 있었는데 일일이 까야 하는 것이 무진장한 고역이었다. 꼬막을 주재료로 무친 것도 있었고 그냥 생으로 나온 것도 있었다. 꼬막만으로는 좀 밋밋한 듯해서 짱뚱어탕을 하나 시켰다. 오랫동안 맛보고 싶었던 남도 별식 중 하나였는데 제철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었다. 추어탕과 흡사하게 느껴졌지만 맛은 더 고소한 풍미가 났다. 꼬막 맛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또한 태백산맥이기도 했다. 아무튼 대단한 걸작이자 수작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으로 간 곳은 보성 녹차밭이었다. 벌교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거의 이번 국도를 달려서 가는 길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배롱나무가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붉게 핀 백일홍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이어서 양산을 써야 했지만 녹차밭의 숲길은 무더위를 날려주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식물원이었다. 여러 나라의 차나무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다음은 박물관이었고 그 다음은 직접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나 시간이 이른 탓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았다. 차밭을 가보기로 했다. 인근에 녹차밭이 있었다. 차를 한번 맛보기로 하고 다원으로 들어갔다. 차 세트가 있었는데 1인분에 1,000원이었다. 아이스크림도 하나 시켰다. 5번을 우려서 먹었는데 개운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었다. 본격적으로 차밭을 직접 보기로 하고 걸어서 올라갔다. 산등성이에 길게 늘어선 차밭은 잎들이 무성했다. 사진을 몇 장 찍고서 내려왔다. 외국인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차밭을 둘러본 후 다시 박물관으로 갔다. 차잎을 수확해 차로 만들어지고 마시기까지의 과정이 모형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이 동서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하나하나 더 세밀히 눈여겨보게 되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2층에는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열심히 준비한 식사는 전복 삼계탕이었다. 전복을 손질하는데 유난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보양식으로 그저 그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1박 2일의 남도기행은 끝이 났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낸 것이다. 아이들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를 잡고 갯벌의 머드를 온몸에 바르면서 한껏 신이 났다. 가족 간 이야기의 화두는 부부 중심의 삶이었다. 아이들이 시샘할 만큼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자식 중심이었고 부모 중심이었던 삶의 행태에서 이제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부부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행복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매일 싸우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난 후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명해지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중심축이 수직적인 것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진력을 다했던 세대였다. 그리고 자식의 봉양을 받아야 하는 세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자식의 봉양이나 부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각자가 알아서 노후를 챙기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다음 모임 때에는 해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식구도 더 늘어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증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11월이 예정이라고 하니 머지않은 시기이다.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번잡스럽지 않은 숙소였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였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될 날도 머지않은 듯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활기차게 생활해 나가야 한다. 쉽사리 바뀔 수 있는 패러다임은 아닐지라도 부부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